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심화 강좌 제 4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4강의 주제는 이제 498페이지부터 설명되고 있는 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27회 때가 나왔었고 28, 29회 때 이제 연속으로 쉬었으니까 가능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진 분야인데 큰 주제 중에 두 번째 내용이죠. 내용상으로 이제 그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그 지역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이 개별 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부동산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다는 그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그 부동산 가치를 대부분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상식적인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선 논할사항은 지역 분석에 대한 논리를 펼쳐지면서 그 지역 분석이란 말이 498페이지에 쭉 뭐라고 개념이 설명됐어요.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수준 판정하는 거, 이 말이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제 필요한 것만 집어넣네요. 제일 먼저 논할 사항은 이제 지역 분석을 논하면서 이 지역 분석의 이제 목적을 한번 잘 잡아보셔야 돼. 이 목적이 누적된 그 지문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역 분석을 할 때는 그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 대상 지역이란 말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목적이 방금 읽어드린 건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이제 우리가 그냥 줄여서 대상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법률상의 명칭은 있는데 그건 따로 논해야 되는 거니까 대상 지역 안에는 대상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들이 많이 속해 있어요. 그 대상 지역의 부동산들이 뭘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표준적 사용이 뭐냐라는 것은 이 법률상에 이제 그 감정평가 관련되는 법률에 보면은 이 표준적 사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표준적 사용이라는 것은 그냥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 뭘로 이용하는지 일반적이면서 평균적인 이용 상태, 요거를 우리가 표준적 사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동 같은 데 있는 명동에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거기 있는 부동산들의 표준적 사용은 전부 다 상업용 부동산이죠. 수익성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 걸 논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의 목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대상 지역의 부동산들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가격 수준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제 가격 수준과 가격을 구별하고 있어요. 가격 수준은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 개별 가격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평균 가격은 나옵니다. 평균 얼마다. 그래서 가격이 단가로 계산하니까 제곱미터당 얼마에서 얼마까지다라는 평균적인 가격 내용이죠. 그 지역 분석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대상 지역의 부동산들의 이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이제 지역 분석의 큰 목적에 해당이 되죠. 요거를 판정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개별 분석을 할 때 내용이 이제 접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근데 이 대상 지역이 뭐냐라는 우리 법률상 명칭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이걸 인근지역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책에 방금 설명이 된 것이고, 또 하나 굳이 하나 더 접근하면은 평가사들이 대상 물건을 평가를 할 때 대상 부동산 가격의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다른 부동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비교 가능한 다른 부동산은 이제 사례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례 부동산에 수집한 사례 부동산의 신뢰도가 높아지려면은 아무 데서나 선택하면 안 돼요. 명동에 있는 상가를 감정 평가하는데 저 우간다에 있는 상가가 아직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일 수급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역 분석 대상 중에 이 동일 수급권을 이제 판정해서 사례 수집의 지역적 범위, 이 지역적 범위 요거를 이제 확정하는 것도 이 지역 분석의 하나의 큰 목적 중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많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논할 사항은 그 지역 분석의 대상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때 대상을 이제 정리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중요한 지역이 대상의 중요한 지역.
우리 중요 지역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려요.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그 정의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그 대상이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이제 중요 지역이 세 가지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인근 지역이란, 그리고 유사 지역이란, 그리고 동일 수급권이란,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은 세 가지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직접적으로 이제 단독 문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라는 개념, 특히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이라는 개념은 그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때 종종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역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규칙에 규정된 거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대상 지역이 49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인근 지역이라는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란 해놓고 두 번째 줄까지 이제 적혀져 쭉 설명된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셔야 돼. 이렇게.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야. 여기서 하나 잘라야 돼요. 대상 부동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면서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분석이다 보니까 지역 요인 나와야 되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를 말한다. 이거 그대로 작년에 지문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정답 체크했었어요. 글자 하나만 바꿔서 지역 분석이란 쭉 설명하면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인데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서 글자 하나만 바꾼 겁니다. 그 두 번째 줄까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법의 상에서 나와 있는 그 조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조문을 그대로 내는 게 최근의 경향이지만은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은 결국 이 조문상에 나와 있는 이 인근 지역에 대한 개념을 하나씩 이제 특징을 잡아가지고 지문을 이제 풀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보면은 먼저 인근 지역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르는 게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의 이제 목적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특징을 논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 두 번째로 대상을 논하면서 인근 지역의 특징이 나옵니다. 인근 지역의 이제 특성을 논하다 보면은 지금 첫 번째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가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그 인근 지역 해놓고 1번부터 그 7번까지가 지금 다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대상부에 속해 있다는 이 말이 그대로 이제 하나가 이제 아까 인근 지역의 개념을 통해서 정리가 됐었던 거를 그 쭉 체크하시라 그랬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풀어 쓰는 거야, 이게. 그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대상에 속해 있다는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잖아. 그러면 인근 지역이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영향을 받겠지. 인근 지역이 변하면은 그 안에 있는 부동산들도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 변하면은 인근 지역에 있는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 미치는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속해 있다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인근 지역의 특성은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다? 이게 이제 인근 지역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죠. 속해 있다는 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면서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률을 공유하는 지, 이렇게 뒷부분에 후반부에 설명이 돼 있었잖아. 속해 있다는 거 하나 자르고 부동산의 동질적이고 형성률 지역률을 공유하는 지, 이 후반부가 내용이 또 다른 이제 특징이 등장해요. 그러면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동산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인근 지역 내 부동산들은 부동산형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률 지역률을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근 지역 내 부동산들은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동질하고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들이 집중된 지역이 인근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 쭉 밑에는 뭐 설명이 잘 안 돼 있지만은 이렇게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이 같은 내용으로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고도 나왔냐면 결국 인근 지역 내 부동산들은 동일한 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한 용도가 집중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용도 기능적으로 동질성 있고 유사성 있는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동질적 유사성 있는 부동산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정한 용도가 집중된 지역.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근 지역 내 부동산들은 보통 용도가 단일 용도 성질이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또 하나 뭐냐면 옛날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인근 지역에 보면은 지역사회보다는 작다라고 이제 논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역사회가 더 넓은 범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형 지역사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어요. 아파트 단지. 근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상업용 시설들이 상업적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상업용 시설하고 이 아파트 단지 요거를 같이 묶어서 인근 지역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뭐 1000세대 정도가 있고 길 건너편에 상업 지역이 쭉 있다 그러면은 왜 같이 묶어서 인근 지역이 될 수 없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부동산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들의 표준적 사용은 주거용이고요. 여기 있는 시설들의 부동산 사용 용도는 상업용이에요. 주거용하고 상업용은 용도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동질하지도 않고요, 유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근지역 설정할 때는 아파트 단지 여기가 하나의 인근지역이고 상업 여기도 하나의 인근지역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건 살려면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두 지역이 하나를 묶여가지고 하나의 지역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근지역의 바운드를 논하다 보면은 보통 얘기하는 그 지역사회보다는 좀 작다라고 이제 개념이 나오죠. 근데 이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특별하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속해 있다는 말 1, 2번에 대한 논리랑 부동산형이 동질적이라는 말을 살리는 요 3, 4번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인근 지역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하나 그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논리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아까 전에 논했던 줄추시라는 거지 체크하시라는 거 인근 지역이라는 정의가 감정평가 규칙에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논리야. 그럼 평가사들이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 금액의 신뢰도를 보장받는 방법이 있어요. 의뢰받은 대상 부동산을 자체만 평가해가지고 대상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보고서만 있는 것보다는 이 대상 부동산 평가사가 구한 대상 부동산 가격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신뢰 높인다는 것은 객관화시킨다는 거야. 객관성이 높아지려면은 다른 부동산하고 비교한 자료가 첨부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 부동산은 얼마다라는 것보다 이 대상 부동산하고 대칭관계 있는 이 부동산이 얼마고 이분은 얼마니까 당신도 얼마다 그러면은 비슷한 것이 비슷한 가격이네. 그러면 의뢰인한테 설득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사례 부동산을 선택을 해요. 사례 부동산을 선택을 하는데 그 감정평가 대상 금액, 대상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은 보통 복수의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대상 부동산 가격의 신뢰도 높이려면은 사례 부동산을 한 2개 이상 정도를 수집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가사가 사례 부동산 어디서 찾는 게 가장 좋냐면은 인근 지역에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인근 지역에 있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거다 보니까 대상 부동산하고 가치 형성과는 같이 비슷하게 겪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아. 그래서 사례 부동산을 조사해 보니까 인근 지역에 하나가 있었더라라고 A라는 사례가 존재했어요. 근데 인근 지역 바운더리가 의외로 범위가 넓지 않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충분한 사례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로지 사례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이 인근 지역 범위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사례가 속해 있는 지역이 뭐다? 유사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 지역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사례 부동산이 있어야 돼. 다시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 안에는 반드시 대상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요. 유사 지역에는 반드시 사례 부동산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는 사례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유사 지역이란 말이 이제 등장했어요. 그럼 유사 지역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유사 지역은. 그럼 유사 지역에 대한 논리가 밑에 나옵니다. 유사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말한다까지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왜냐?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야. 대상이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라고 했잖아. 유사 지역은 지금 여기 바운드를 벗어났으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이거 하나 자르고, 그리고 인근 지역과 그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말하는 이렇게 설명이 돼서, 그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전반부 속하지 않다는 말하고 후반부에 인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두 개로 이제 내용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뭐를 놀아야 되냐면, 그럼 유사 지역의 특성이 뭐냐라는 거야. 그럼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한 것이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동그라미 1번도 시험에 종종 나오고 내용은 설명이 거의 없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그 유사지역의 특성을 보면 지금 그대로 표현하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다라고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그럼 아까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한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은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근데 유사 지역의 특성이 있죠. 유사 지역의 특성도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영향을 미친다 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인근 지역보다는 강도가 약해. 그래서 유사 지역의 특성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형성에 인근 지역은 직접 미치는 데 비해서 유사 지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맞는 설명이고 간접으로 해도 맞는데, 만약에 이거를 인근 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지의 특성을 논하다 보면은 대상이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요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대상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 뭐다? 이게 이제 유사 지역이라 그랬잖아. 근데 거기서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사하다는 거냐라는 거야. 유사적인 인근 지역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랬어요. 유사성을 갖는다 그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유사성은 용도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동질성이 있고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면 유사성을 갖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무슨 관계냐면 대체 관계가 갖는다는 거야. 이 지역이 뭐다? 유사 지역이야. 그러니까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 기능 면에서 동질성, 유사성을 갖는 지역을 말하고,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를 갖는 지역을 말하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유사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용도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가격적인 면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는 뜻이죠. 근데 유사하다는 말이 거리 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거리 유사성이 아니라는, 요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면 유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거리 면에서 가깝다 멀다라는 인접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접성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사하다는 말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면이 유사하다? 용도, 기능, 가격 면에서 비슷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거리 면에서 비슷한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 돼.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말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가격,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언급이 된 거죠. 비슷한 지역을 말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나중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나와 있어요. 우선 속해 있지 않다는 말하고 요거하고 요 표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 가지고 대상을 비교할 때가 있고요.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 가지고 대상을 비교할 때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사례가 두 군데 선택했으니까. 근데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 가지고 대상 비교할 때는 대상에 속한 지역과 사례가 속한 지역이 똑같아. 지역 분석을 해봤더니 두 부동산이 같은 지역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때 얘네들은 지역 간의 격차가 없어. 그럼 지역 간의 격차를 수정하는 작업을 지역요인 비교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인근 지역 내 사례 가지고 대상 비교할 때 있죠. 요 비교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유사지역에 있는 사례 가지고 대상을 비교해 봤더니 비교할 때는 대상에 속한 지역과 사례가 속한 지역을 분석해 봤죠. 지역분을 해봤더니 두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에 존재하게 되죠. 그럼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지역 간의 격차를 수정하는 작업을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사지역에 수집할 때는 보통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거를 언급해. 지역요인 비교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은 어느 지역에 수집할 때, 그쵸, 인근 지역에 수집할 때는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지역요인 비교를 해줄 필요 없다는 거를 만약에 유사 지역에 수집할 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꼭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을 내포했을 때 비슷하다는 거, 요런 면에서 비슷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인근 지역에 수집할 때는 지역요인 비교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지역 분석을 해야지 대상과 사례 부동산이 동일 지역에 있는지 다른 지역에 있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한할 필요 없다는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법적인 개념을 통해서 특성을 잡아봤어요. 그러면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뭐가 공통점일까?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 부동산이 존재한다면서 공통점이야. 이 공통점을 묶어요. 묶으면 하나의 큰 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 지역 묶은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 지역을 묶은 거를 동일수급권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동일수급권이란 말이 나왔어요. 동일수급권에 대한 내용 아까 목적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동일수급권 판정하는 이유가 왜 그런다? 사례 수집의 지역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범위를 만약에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럼 동일수급권 범위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 있는 어떤 부동산도 대상 부동산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 부동산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논리야. 그럼 동일수급권에 대한 개념이 있겠지? 이건 좀 지문이 길어요. 근데 내용을 압축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 거기 동일수급권이라는 것이 500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돼요. 동일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잘 보세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걸 그대로 알아두셔야 돼. 그대로 줄치셔야 돼. 지문은 긴 것 같죠? 해석하면은 길지 않아. 다시 볼까요? 다시 읽어볼게. 동일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야.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에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는 다른 부동산, 거기까지. 대상 부동산과부터 다른 부동산, 여기까지를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잖아. 그럼 이 부동산을 뭐라 그러냐? 사례 부동산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이 길지만은 해석하면은 결국 동일수급권이란 사례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해석하면은 사례 부동산 존재하는 권역인데 사례 부동산이 인근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유사 지역에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그대로 법조문을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줄음은 그래서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란 말이 나온 거야. 사례 최원방권 줄을 치셔야 돼. 왜냐, 아까 말씀드린 사례 수집의 지역적 범위를 확정하는 거니까 이 범위를 벗어난 외곽에 있는 부동산들은 사례 부동산 활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에 대한 논리가 이게 이제 동일수급권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조문하고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 동일수급권을 판정해야 돼. 동일수급권은 판정 기준이 있는데 판정 기준이 용도마다 좀 다르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원칙만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판정기 용도마다 주거용 부동산이 있어요. 이 주거용 부동산은 거기 바로 밑에 나오죠. 하나 줄치셔야 돼. 도심으로의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그럼 키워드가 동일수급권의 판정기인 주거용 뭐라고요? 통근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심,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을 이제 선정할 때는 보통 중고 집단이 어디냐면은
직장이 되는 거야. 직장은 보통 어디 있어요? 업무용 시설이다 보니까 도심에 있잖아. 그럼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법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직장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내를 이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통근 가능성이 주거용부동산 키워드가 되더라라는 거. 이게 원칙이야. 물론 이거는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근 가능한 범위니까 이것이 교통의 발달하면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의미냐? 이 통근 가능성이 만약에 노원 지역이란다. 노원 지역의 어떤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지역에서. 그런 노원 지역의 30평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그럼 평가사가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의뢰인한테 와가지고 뭐를 물어보냐면은 당신 직장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직장이 강남 사거리에 있는 어느 직장이었더라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강남 지역의 직장을 하나의 콤파스로 딱 찍은 다음에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이 노원 지역이 있죠. 노원 지역까지의 통근 가능한 범위를 조사하는 거야. 뭐 자동차로 또는 이제 지하철로 이렇게. 그랬더니 1시간 거리더라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도심에 있다 가정한 직장을 기준으로 콤파스 찍어서 1시간 거리가 있네. 그러면은 같은 사방팔방으로 같은 1시간 거리에 있는 범위를 쭉 돌리다 보면 같은 1시간 거리의 범위에 있는 부동산들이 있죠. 이 부동산들은 같은 통근 가능한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원에 있는 아파트를 감정평가하는데 저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동일한 아파트. 그 사례가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어. 왜? 부산에서 당남에 있는 직장까지 통근 가능한 범위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근 가능한 범위 직장을 기준, 도심에 따라 가정하는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이게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범위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한다는 예외적인 사항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상업용 부동산이야. 상업용 부동산은 거기에 동일한 배우지입니다. 책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 동일한 배우지를 기초로 형성되는 영업수익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요것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동일수급 판정 기준. 어쨌든 키워드가 뭐냐면은 배우지란 말이 키워드가 됩니다. 주거용은 동근 가능성이고 상업용은 배우지야. 그럼 배우지라는 말이 뭐였었어요? 배우지라는 것이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었잖아. 상업 입주를 논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아니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럼 사례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롯데백화점의 배우지를 보니까 롯데백화점은 범위가 동북아 범위, 배우지를 가지고 있어. 중국에서도 오고 동남아에서도 오고 막 오잖아요. 동남아까지 확장, 일본 사람도 오고요. 그럼 롯데백화점 감정평가하는데 노원에 있는 이마트 가지고 사례 부동산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배우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평가할 때는 동일한 배우지를 기초로 형성되는 영업수익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명동에는 롯데백화점 평가할 때는 같은 백화점끼리 평가해야 됩니다. 명동에 있는 무슨 백화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백화점과 백화점끼리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배우지를 기초 형성된 영업수익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마트를 평가하려면은 같은 대형마트끼리 비교하는 거야. 동네 슈퍼마켓을 평가할 때는 같은 편의점, 슈퍼마켓끼리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배우지가 일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평가는 동네 구멍가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배우지란 말이 나오고 구분만 하시면 돼. 공업용 부동산하고 그리고 농업용 부동산 설명이 됐는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4번, 5번 같이 묶어서 하셔야 돼요. 이런 후보지 이행지는 원칙과 예외가 다 나와서 얘네들은 공통점 우리가 논했던 것처럼 후보지 이행지는 이제 뭐죠? 그 용도가 전환 과정에 있는 땅이잖아.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이 주거지가 상업용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이 있어. 토지가 있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용도가 전환 전에 용도는 주거용이고 전환 의 용도는 상업용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법적으로 원칙을 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사하고 의뢰인이 짜가지고 가격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요. 주거용과 상업용은 엄청난 가격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해놨어요.
항상 이렇게 용도가 전환 과정에 있는 땅은 뭘로 하라?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야. 전환 후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평가하든 상업으로 평가를 하고 돼 있는 거야. 근데 나머지 예외적인 상황은 평가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파트가 있어요. 예외적 전환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주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다만 전환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예외적인 상황이잖아. 그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황 설정해줘요. 이때는 뭐가 항상 단어가 요 말이 나와. 전환 후의 용도로서 성숙도가 낮은 경우 때문에 그냥 원칙할 때는 전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하지만은 전환할 때는 항상 요 말이 붙은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전환 후 용도로서의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전환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동일수권에 대한까지 하면은 지역분석 대상 논리는 다 끝난 거야. 제일 먼저 여러분들 공부하실 첫 번째 논리는 지역 분석의 목적,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근 지역에 대한 특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논리는 유사 지역의 특성. 요겁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 네 번째 논리는 동일수권을 판정하는 요 기준. 용도별로 판정 기준이 있죠. 여기에 네 번째 논리가 나오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뭐 하셨어요? 지역 분석을 했지. 그러면 이제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이 주변 지역 상황에 대한 표준적 사용과 가격수를 다 조사가 끝났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아직은 부동산 자체를 들어가 보지 않았어. 그러면 자료가 많이 수집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지역분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이 대상 부동산 안을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럼 주변 지역 부동산들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했으니까 그럼 대상 부동산의 실제 이용이 주변의 표준적 사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게 이용하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이제 물건 자체를 조사해야 되지. 그럼 표준적 사용하고 대상 부동산 실제 이용이 일치하게 이용하는지 다르게 이용하는지 이거 하려면 물건 자체를 조사한다. 이게 무슨 분석이다? 개별 분석입니다. 그럼 개별 분석은 독립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의 비교치 가지고 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이제 498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야 돼. 맨 밑에 보면 지역 분석과 개별 비교치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하고요. 책은 표로 되어 있는데 표로 나오진 않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말로 설명된 거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그걸 그대로 다 별표 치셔야 돼. 이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로 그 안에 논할상 지역 분석과 이 개별 분석과의 비교입니다. 목적부터가 달라요. 이 단어 자체를 잘 보세요.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나왔었죠. 대상 지역에 뭐하고 뭘 판정했어? 그쵸. 표준적 사용하고 그리고 가격 수준을 판정했었어요. 이게 지역 분석의 논리입니다. 요걸 판정하면은 자료가 수집이 됐잖아. 지역분을 통해서 판정된 자료가 요거를 기초로 해서 개별 분석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때 개별 분석할 때는 이제 무슨 단어로 바뀌냐면은 대상 부동산으로 바뀌어야 돼. 지역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대상 지역이란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개별 분석에서는 물건 자체를 조사하는 거니까 대상 부동산이란 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대상 부동산의 그 실제 이용이 최요 사용 여부를 판정하는 거야. 대상 부동산의 최요 사용을 판정하고 그리고 대상 부동산 이제 가격 수준이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개별 분석에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 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앞에다가 옛날에는 이제 구체적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써주고 그냥 가격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대상보다 가격을 결정할 때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에 대한 가격 수준이 없으면은 대상 부동산 가격의 신뢰도는 없어져 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평가사가 의뢰한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 가격을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120만 원이다라고 감정평가를 했네. 그럼 의뢰는 궁금한 거야. 아니, 왜 가격이 제곱미터 120만 원밖에 안 돼요? 라고 항의를 하면은 그때 딱 제시하는 자료가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 자료를 제시해줘요. 그러면은 제시하는 자료가 왜 120만 원이냐 해봤더니 당신이 속한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의 범위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가격 수준이야. 이게. 그래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해 있는 지역 부동산들이 다 이 범위를 갖는데 그 범위 안에 당신 부동산이 1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의뢰인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부동산이 다 이 정도 범위를 갖는구나, 가격 수준을 갖는구나라고 설득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가격 수준의 자료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지역 분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이게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관련 부동산 특성을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지역 분석은 부동성을 배경으로 하고요. 개별 분석은 개별성을 배경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거시적인 분석이야. 그에 비해서 요거는 부분 분석이고요. 그리고 미시적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체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시적 분석, 미시적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 지역 분석 관련되는 가격 원칙이 얘는 적합의 원칙이었었고요. 적합의 원칙이었었고 개별 분석 관련되는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었었어요. 우리가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관계되는 원칙이 얘는 그 분석인 지역 분석에는 얘는 개별 분석이보다 했는데 이제 거꾸로 논하는 거야.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면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으로 거꾸로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감가가 부동산이 이제 지역적인 요소를 분석해 봤더니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 가치가 떨어져. 그 감가를 경제적 감가를 말하고요. 요거는 이제 물건 자체의 이제 내부적인 실을 안 맞아 하는 것은 기능적 감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항상 이제 이거를 표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가로 빵꾸 뚫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말. 근데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합니다. 즉 지역 분석은 균형 원칙과 관련이 되고 개별 분석은 적합에 관련된다. 서로 엇박자로 냈죠? 틀린 지문이었었어. 지역분을 통해서 경제감가 확인하고 개별분을 통해서 균형감 확인한다. 이거 옳게 돼 있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오른쪽에 이제 말로 설명한 건 다 실제로 나왔던 거를 쭉 집어넣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역 개별 분석은 엄청 중요한 사고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1페이지에 이제 큰 주제는 다 해봤어요. 지역 목적,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요권, 비교. 5가지 주제가 거의 99%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은 아까 그 변한다 그랬잖아. 변하는데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단계가 501페이지에 그 생애 주기가 잠깐 나왔어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 잠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이, 악학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특별하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변한다는 사고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거까지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뭐 문제 같은 데 나오면은 그때 잠깐 서술만 하도록 하고 뭐 강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특히 외국 이론이라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지역 개별 분석은 이제 간단하게 그 문제가 출제를 해요. 특히 아까 다시 이제 마무리 질 때 그 지역 분석을 할 때 인근 지역이란 유사 지역이란 동일 수요권이란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건 딱 3가지야. 규칙이 규정된 거. 인근 지역의 개념과 유사 지역의 개념과 동일수요권의 개념. 그 개념만 명시되어 있고 이 개념을 이제 풀어 써서 이론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이제 실무적인 이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감정평가의 이제 이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분. 근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요즘에 옛날 감정평가 12문제 막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빈도가 높았는데 사실상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야. 이제부터 이론적이 끝났고 평가사들이 이제 의뢰받은 물건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게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논리가 508페이지부터 등장하는데 여기부터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3방식에 대한 논리는 다음 주에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아주 어려운 분야가 나올 거예요. 잘 이제 그 마음가짐을 다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대단히 이제 감정평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어렵죠? 용어들은 낯설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투자론보다는 분명히 수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3방식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